2003년 7월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방학은 언제든 좋지만 이번 방학은 좀 더 특별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골 큰이모 집에서 지내기로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당시 맞벌이 부부였는데 바쁜 부모님 대신 이모가 절 돌봐주기로 한 거죠. 이모네 집은 버스가 2시간에 한 대 오는 그런 시골집이었습니다. 하얀색 새 운동화를 신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모가 사는 마을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이모와 이모부가 버선발로 반겨주셨어요. 상민아, 이모 집 찾는 거 안 힘들었어? 이모한테 전화하지 그랬어. 하나도 안 어렸어 이모. 제가 제일 보고 싶었던 건 1살 많은 사촌 정우영이었습니다. 맞아요. 항상 그렇게 친해요. 예. 맞아요. 그 짱이에요, 친척 중에. 저희는 2년 만에 만나는 건데 형이 아파서 명절 때도 이렇게 보질 못했거든요. 아프구나. 오, 방학이라고 신발도 샀어? 신고식 한번 해줘야지. 그래, 현감을 신고식 해줘야겠는데? 이제 몸이 좀 나아졌는지 예전에 장난꾸러기 형 같았습니다. 아, 얘들아 그만. 어? 성민이 방금 왔잖아. 에이, 성민 신발 다 더러워졌네. 이모가 털어줄게. 별안간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낯선 할머니였는데요. 할머니는 마당 한켠에 서서 절 빤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성민아, 정우영 할머니야. 처음 뵙지? 할머니는 이모부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모의 시어머니였어요. 그렇지, 그렇지.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본체만 채 다시 별채로 들어가셨습니다. 똑똑하시네. 할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그래. 이모랑 하나만 약속할까? 이모 없을 때는 할머니랑 이야기하면 안 돼? 약속을 지키는 건 뭐 그냥 어렵지 네,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거든요. 어르신들 그렇지 뭐. 저는 이모 집에서 12살 인생 최고의 촌캉스를 보냈습니다. 이모가 차려준 밥을 배불리 먹고요. 좋죠. 온종일 형과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신나게 놀았죠. 이모부는 좀 특별하게 놀아주셨는데요. 바로 보물찾기였습니다. 이모부가 나무 상자를 숨겨두면은 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신나게 뒷산을 오르는데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띄는 거예요. 역시 이모부가 숨겨둔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모부 너무 좋으시다. 좋은 분이네. 이모부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 해야지. 이야, 이 보물은 뭘까? 우쭐하면서 상자를 열어봤는데 작은 손톱, 부적이 덕지덕지 붙은 인형, 열면 안 되는 상자를 연 것 같았어요. 깜짝 놀래서 얼른 상자를 닫으려는 순간 안녕하세요 할머니. 별채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좀 이상하다. 아, 할머니가 언제까지? 낯익은 얼굴에 안도하기도 잠시 할머니가 왜 이 외진 산 속에 계시는 거지? 오싹해지더라고요. 그때 넌 죽을 거야. 네? 넌 죽을 거야. 넌 죽어야 돼. 할머니가 절 보며 죽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프셔서. 순간 이모랑 한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랑 단둘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로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우니까. 집에서 다시 만난 할머니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더 무서워.
제겐 관심도 없고 별채에서 나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도 산에서의 일은 금방 잊고 다시 신나는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애들은 금방 까먹어요. 며칠 후 늦은 밤이었습니다. 이모부가 갑자기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형이 아파서 밖에 자주 못 나가니까 아무래도 답답해야 할 형을 위해서 밤바람을 쐬려주려고 하시는 건가 했죠. 그런데 좀 이상한 드라이브였어요. 이모부,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차 안은 대화 한마디 없이 조용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차가 왜 이래? 성민아, 내려서 차 좀 밀어볼래? 바퀴에 뭔가 걸린 것 같은데? 제가 내려서 한번 볼게요. 차가 멈춰선 곳은 칠흑같이 어두운 산길이었는데요.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부터 나왔습니다. 사방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마치 별을 뿌려놓은 것처럼. 너무 예쁘죠. 오해 만든 데 가면. 시골이니까 맞아. 이 예쁜 것들은 뭘까? 빤히 들여다보는데 이게 뭐야? 제가 본 반짝이는 건요. 칼이었습니다. 예, 칼? 뭐야 이거? 하필이면 차가 이렇게 오싹한 곳에 멈춰선 거죠. 그때부터 머릿속에는 온통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 없었습니다. 얼른 차를 밀어보려는데 뭐야 이거? 그리고 차는 점점 속도를 높여 멀어져 갔습니다. 이 무서운 산 속에 저만 남겨진 겁니다. 믿었던 이모부가. 이곳을 벗어날 방법은 하나뿐. 캄캄한 산길을 혼자 걸어 내려가는 것이었죠.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갔죠. 이젠 정신마저 혼미해질 무렵에 기적처럼 갑자기 눈앞이 환해졌어요. 이모가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다행이다. 장난친 건가? 예, 예. 아니 무사해서 다행이지.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 성민이 담력 좀 키워주려고 그랬지. 재밌었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집에 가서 얘기해. 이모,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많이 놀랬지. 근데 집에 가면 정우 형이랑도 못 놀고 이모도 못 보는데 괜찮아? 이모 섭섭한데. 오늘 밤 이모부의 장난은 너무 무서웠지만 사실 저도 형 이모랑 헤어지긴 싫었거든요. 잘해주니까. 이모 덕에 마음도 많이 누그러졌고 그래서 결국 저는 이모부의 사과를 받고 다시 차에 탔습니다. 천천히 차가 출발하는데 힐끗힐끗 룸밀러에 뭔가 보이더라고요. 또 뭐야? 뭐지? 확인하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할머니가 차 뒤에서 절 빤히 지켜보고 서 계셨거든요. 아우 가면 또 언제 또 났어? 이날 밤부터였습니다. 잔병도 잘 안 치르던 제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진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죠. 다행히 이모가 늘 제 곁에 있어 주셨는데 제가 아플 때도 악몽에 시달릴 때도 옆에서 절 지켜봐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밤이었습니다. 자다 깼는데 이모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디 가셨지? 이모를 찾아 집안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어디선가 인기척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를 쫓아가 봤더니 별채. 늘 닫혀있던 별채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살며시 문틈 사이로 들여다봤는데요. 제가 매일 신고 다녔던 하얀색 운동화,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노란색 티셔츠까지. 할머니 오시기 전에 얼른 가지고 나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별채 안으로 들어서는데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두 눈과 마주쳤어요. 까만 개. 새까만 개 머리가 댕강 잘린 채 상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끔찍한 광경에 얼른 방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에 할머니가 절 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대고 계셨어요. 가장 끔찍했던 거는 개 머리를 잘라서 주술자 행위를 하면서 항상 저한테 그런 것들을 보게 했었었죠. 이런 말로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경기를 일으키거나 굉장히 몸이 아프고 막 일부러 더 쇠약하게 만드는 건가? 개머리는 뭐야? 개머리는 진짜 와. 끔찍한 나날이 흐르던 어느 날 밤, 별채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장례는 이모 집 마당에서 치러졌는데요. 사돈 어른의 부고에 저희 부모님도 급하게 이모 댁으로 오셨습니다. 할머니께는 좀 죄송했지만 엄마, 아빠가 제 곁에 있으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놓였어요. 이모부는 장례 내내 넋이 나가 계셨는데요. 언제부턴가 마당 한켠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쪼그려 앉아 계셨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스레 이모부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당엔 이모부와 저 둘뿐이었죠. 이모부, 네가 죽었어야지. 네가 죽었어야지. 순간 네가 죽었어야지. 돌아가신 할머니가 제게 했던 말이 막 떠올랐어요. 넌 죽어야 돼. 넌 죽을 거야. 너가 죽었어야지. 이모부가 뭔가를 꽉 쥔 채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모부의 손에는요, 낯이 쥐어져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엽기적이야? 뭐 하는 거야? 어느새 이모부는 바로 제 앞에 서 있었고요. 절 빤히 보면서 말했죠. 네가 죽었어야지. 너가 죽었어야지. 너가 죽었어야지. 너가 죽었어야지. 네가 죽으면 돼. 머리 위로 낯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눈이 계속 뱅글뱅글 도는 상태에서 딱 멈추면서 저랑 눈이 마주치는데 그 이모부님의 얼굴이 기억이 선명히 나거든요. 그 상에 올라갔던 애 머리가 같이 겹쳐서 보였었거든요. 얼굴에 약간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다행히 전 큰 사고 없이 이모부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이모부가 제게 낯을 내려치려는 순간에
이모가 절 데리고 도망을 쳤거든요. 이모가 그래도 도와줘. 이모는 놀란 부모님에게 그동안 일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별채의 할머니는 신기가 있으셨다는 건데요. 상대방을 보면 떠오르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툭툭 내뱉는 방언이 심했다고 하셨습니다. 숨기는 분들 그래요. 그런데 이 방언이란 것이 자기도 모르게 쏟아내는 말이라서요. 참을 수가 없다고 해요. 이모는 아무래도 할머니의 이런 기운이 이모부에게 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몹쓸 일을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죠. 엄마 아빠는 당장 절 집에 데려가겠다며 짐을 챙기셨어요. 당연하지. 성민이 너무 마음고생 심했겠다. 조심히 올라가고. 이모, 그동안 감사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너무 고생했어. 저도 이모에게 안긴 채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모는 저를 한 번 더 꼭 끌어안으시더라고요. 너 가면 안 되는데. 네가 죽어야 내 아들이 사는데. 제가 죽어야 정우 형이 산다는 끔찍한 이야기였어요. 그때 그분의 어떤 습관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어떤 방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자기 며느리하고 자식한테 간 게 아닌가. 큰이모님도 약간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시면서 와. 그냥 너희들이 갔었으면은 됐을 텐데 그게 아깝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어요. 할머니도 이모부도 그리고 늘 제 곁에 있었던 이모까지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모 집에서의 여름방학. 제 방학의 끝은 형을 위한 재물이 되는 것이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그러니까 2000년이죠. 2000년. 그때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인 민주 씨의 집에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됐어요. 아버지가 은행원이었는데 보증을 잘못 쓰셔서 아이고. 어마어마한 빚을 떠안게 됩니다. 아휴. 남부러운 것 없던 민주 씨의 집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죠. 남편의 실직에 막막해진 생계, 그리고 풍비박산난 집안, 매일같이 반복되는 다툼. 이 지칠 대로 지친 어머니는 어느 날 시장을 갔다 오겠다고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애들은 그 바람에 12살 민주 씨와 8살 남동생은 어쩔 수 없이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할아버지 댁으로 가게 돼요. 아이고 이뻐라. 배고프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손주들이 왔는데 거실로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시지. 집안을 두리번 하면서 둘러보던 민주 씨는 살짝 열린 안방 문 사이로 장롱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그 상태로 TV를 보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휙 돌려서 민주 씨와 눈이 마주친 순간 민주 씨는 머리부터 발끝에 소름이 쫙 끼치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일이죠? 삐뚤어진 왼쪽 눈과 입, 두루루 떨리는 왼쪽 광대와 입술. 2년 전 tum으로 쓰러져 왼쪽 얼굴이 경련이 온 할아버지의 모습은 아프셨네. 12살짜리 아이가 똑바로 바라보기에는 너무 무서운 모습이었어요. 나 이거 며칠인데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지혜미 닮아서 에이그. 집도 나가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남동생을 보고는 표정이 180도 달라지면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학교에서 1등만 한다면서 네. 지혜비 닮아서 공부는 잘 하는구먼. 혜림이가 용돈 좀 주마. 감사합니다. 손자를 그토록 원했던 할아버지한테 동생을 향한 애정밖에 존재하지 않았죠. 아들만 좋아하나? 그렇게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무렵에 웬 반지가 거실 탁자에 놓여 있대요. 진짜 금인가? 그러면서 호기심에 민수 씨가 반지를 집어 들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반지 훔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혜미 닮아서 몹쓸만 하지. 왜 저러시는 거야? 사실 뭐 손자를 원했던 할아버지가 동생을 더 좋아하는 건 이해가 갔지만 할아버지는 유독 어머니를 빼닮은 민주 씨를 대놓고 싫어했어요. 민주 씨가 눈에 보일 때마다 할아버지는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에이, 자식까지 버리고 집안 다 망갖고 떠난 지혜미만 닮았지. 우리 강씨 집안 피는 하나도 안 섞인 것 같아. 에이. 아직 초등학교 5학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를 얼마나 어찌나 상처받았겠어요. 미워를 하는지. 한참 철없이 굴어야 할 나이인 민주 씨는 늘 기가 팍 죽은 상태로 할아버지 그림자만 보여도 피해 다니기 바빴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낸다 그랬죠? 안방. 네, 장롱. 장롱 앞에 항상 기대 앉은 채로 열린 방문 틈 사이로 민주 씨를 빤히 바라보곤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대요. 거요. 그런데 며칠 후 민주 씨가 평소처럼 동생과 함께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웬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발소리는 할머니가 주무신 안방을 지나쳐서 작은 방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대요. 할머니가 이불을 덮어주려 오셨나?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용기를 내서 눈을 쫙 뜬 순간 할아버지가 어린 민주 씨 정수리 쪽에 서서 민주 씨를 거꾸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보고 있었네요. 저주하고 있나? 할아버지는 놀란 민주 씨 머리를 갑자기 다정하게 쓰다듬더니 내 약속하마. 널 꼭 데려간다고. 데려간다고. 처음 느껴보는 할아버지의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말투 그리고 손길. 민주 씨는 그 순간 마음이 사르르 녹듯이 풀어졌대요. 그런데 그때 너까지 집안 말아먹지 않게 널 꼭 데려갈게. 공포에 질린 민주 씨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에 할아버지가 나갈 때까지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그렇게 의문의 말만 남기고 며칠 뒤였어요.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안방 장롱에 기대 앉은 채로 계속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 영정 사진을 모셔둔 절에 주지 스님이 직접 찾아왔대요. 네. 너놈이 샘보살. 이거 참 큰일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방에요. 악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니 악한 기운이라니요? 장롱 앞에 영가가 하나 붙어 있는데 안 좋은 일이 터지기 전에 속히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뭐야? 큰일이다. 주지 스님이 떠나자마자 할머니는 안방 장롱에 있는 모든 물건 다 뺐어요. 소금과 팥을 그릇 4개에 나눠서 각 귀퉁이에다가 하나씩 넣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롱문 한가운데 정체모를 글자가 쓰인 부적을 딱 붙인 할머니는 민주 씨와 동생에게 단단히 당부해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저 장롱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일주일 동안 아니 할미가 저 문을 열 때까지는 절대로 장롱을 만져서도 안 돼. 알았지? 응? 그리고 일주일 뒤 그날 저녁 동생하고 일찍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쯤 잤을까?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 민주 씨가 눈을 떴는데 누군가 장롱 앞에 서 있더래요. 뭐야? 큰일이다. 야, 너 거기서 뭐해? 할머니가 장롱에 손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동생 상태가 응. 좀 이상한 것 같더래요. 아, 어떡해. 뽀뽀 어딨어? 뽀뽀 어딨어? 뽀뽀? 뽀뽀란 동생이 가장 평소에 아끼던 애착 인형이에요. 근데 그 밤중에 갑자기 접근이 금지된 장롱문 앞에서 애착 인형을 찾고 있는 동생. 민주 씨가 주변을 둘러보자 동생이 누워있던 자리에 떡하니 그 애착 인형이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못 왜 봤나? 찾지? 동생은 제자리에 멀쩡히 있는 인형을 두고 말 그대로 엉뚱한 장롱 앞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마치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거죠. 그때 안 돼! 말릴 틈도 없이 장롱 문을 냅다 열어젖힌 거예요. 안 되는데. 동생은 비틀비틀 물러서더니 자리에 있던 인형을 또 안고 금세 잠들어 버렸어요. 놀란 민주 씨는 다급하게 일어나 장롱문을 닫았어요. 그때부터 민주 씨는 미칠 것 같았어요. 할머니도 안 계시지? 약속은 어겼지? 동생도 잠들어 버렸지? 금방이라도 저 장롱에서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뭐지? 동생이 깼나? 혹시 할머니가? 한 뼘 정도 열린 장롱 틈새 사이로 손가락에 굵고 큰 금반지를 끼고 있는 팔이 빠져나와 있었어요.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삐쩍 말라 비틀어진 나무 껍질 같은 그 팔은 장판에 계속 더듬거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순간적으로 민주 씨는 알고 있었대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네. 자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 아. 할아버지의 손은 민주 씨의 발 불과 몇 센티미터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방문은 여기서 멀지 않았고 조금만 가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씩 움직이는데 그 순간 빠른 속도로 민주 씨의 발목을 딱 낚아챘어요. 박민주! 박민주! 박민주 좀 일어나봐! 박민주! 그런데 동생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안 돼. 그때 또 다른 손이 민주 씨의 다른 발을 확 낚아채더니 장롱 안으로 민주 씨를 미친 듯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박민주! 장롱벽에 상체만 쑥 나와 있는 창백한 얼굴의 할아버지가 민주 씨를 잡아당기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잖아. 너 꼭 데려간다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 어떡해요? 다음 날 새벽에 이 장롱문을 열어본 할머니는 그 안에서 기절에 널브러져 있는 민주 씨를 발견하게 돼요. 민주야! 아이고 민주야! 정신 좀 차려봐. 어? 정신 좀 차려. 아 다행이다. 할머니! 아이고 그래. 아이고 무사해서 다행이다. 다행이야. 할머니에게 안긴 민주 씨의 발목에는 시퍼런 멍이 남아 있었어요. 꿈이 아니야, 꿈이 아니야. 그리고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할머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사실 그 주지 스님이 찾아왔던 날 당일 부적 한 장만으로 걱정했던 할머니가 더 강력한 비방을 부탁했던 거예요. 이걸로는 불안하니까. 네, 그래서 주지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매일 밤 반야신경과 함께 부처님께 시석을 드리십시오. 다만 49제가 되는 날 밤에 첫 닭이 울 때까지 시성을 멈추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봐. 그날부터 할머니는 민주 씨와 동생이 잠든 밤마다 마당에 나가서 물을 떠놓고 마당에서. 정말 반야신경을 정성을 다해서 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반야신경사 일다시. 그리고 그 전날 밤 민주 씨가 할아버지의 영혼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당시에도 할머니는 마당에서 물을 떠놓고 혼신을 다해서 반야신경을 외우고 있었던 거죠. 제발 우리 손주 좀 지켜주세요. 부처님 부탁드립니다. 은정 씨가 지금까지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인데 이제 용기를 내서 우리 심야괴담에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은정 씨가 되어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서울 것 같아. 때는 2001년 제가 10살 때 겪은 일이에요. 살려주세요. 공주님, 제가 구해드릴게요. 저희 집에서 저는 늦둥이 막내였어요. 오빠 둘은 다 컸을 때라서 집에 붙어있지를 않았었고 엄마도 일을 하셔서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저는 늘 혼자 집에 있었어요. 공주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집 전화벨이 막 시끄럽게 울렸어요. 너 은정이지? 제가 말을 하기도 전인데 그냥 수화기만 들었을 뿐인데 벌써 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집안의 식구인가? 누구세요? 나 이모야. 작은 이모. 집안 식구구나. 네. 이게 사실 평소 자주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다 보니까 좀 어색했죠. 잘 지내? 학교 재밌어? 네. 은정아, 엄마 지금 집에 있어? 엄마요? 엄마. 이게 사실 이상한 걸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 있어 뭐 물어보지 뭐. 그런데도 왠지 그 당시에 저는 이모한테 엄마가 집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야! 네 애미 있는 곳을 말하라고. 입 닫고 있지 말고 말해! 수화기 너머로 막 쌍욕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야 갑자기? 막 무서워.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목소리가 정말 생전 처음 듣는 남자 목소리인 거예요. 말고 말해! 너무 놀라서 대답을 하지도 못한 채로 그냥 얼어 있었는데 야! 너 듣고 있는 거 다 알아. 입 열어! 저는 수화기를 그냥 내던지고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엄마가 오기만을 그냥 막 기다렸어요. 엄마, 작은 이모가 나한테 전화 왔는데 남자 목소리로 나한테 욕했어. 어? 에이, 은정아, 작은 이모가 왜 너한테 욕을 해? 처음에는 이제 미심쩍은 표정으로 보시다가 제가 욕을 들었다고 하니까 진짜? 뭐라고 했는데? 엄마 어딨냐고 하면서 계속 나쁜 말 썼어. 작은 이모한테 전화를 거셨어요.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 나 오늘 은정이랑 통화한 적 없는데? 아하. 나 오늘 은정이랑 통화한 적 없는데? 아, 그래? 작은 이모가 저랑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네가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꾼 것 같다 하시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네. 진짜 일이 터진 건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갑자기 사경을 헤맬 정도로 너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온몸이 막 불덩이처럼 타오르는 느낌에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조차 없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또 그뿐이 아니었어요. 엄마. 응? 저기 구석에 연기가 나. 무슨 연기? 저기 안 보여? 검은 연기가 계속 나잖아. 아무것도 없어, 은정아. 정신 차려, 은정아.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는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또 그 검은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웬 그림자가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은정아? 엄마, 저기 창문 뒤에 누가 사람이 있어. 날 잡아가려 해.
창문 뒤에? 어디 누가 있다고 그래? 얘 어쩌면 좋아. 저는 날이 갈수록 이런 헛것을 보는 일이 많아졌고 병원을 다녀도 별 차도가 없었어요. 어떡해. 이게 참 심상치 않구나 이걸 눈치챈 엄마가 둘째야. 큰 이모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은정이가 며칠을 이렇게 알아 누워 있어. 근데 낫지도 않고 미치겠어 진짜. 이제 막 뭐가 보인다고 헛소리까지 하는데 어떡해 언니? 어디 보자. 아이고 참 진짜. 이게 무슨 일이라니. 지숙이도 지금 다 알아 누워 있어. 지수가 뭐야? 지숙이가 누구냐면 나 이모야. 작은 이모. 저에게 그 전화를 했던 작은 이모의 딸. 그러니까 작은 이모 딸과 제가 동시에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데이서로 뭐야? 이거 혹시 그거 아니야? 둘째야. 일로 와봐봐. 내 말 잘 들어. 너 은정이 아픈 거 셋째한테 절대 말하지 마. 왜? 아무래도 은정이랑 지숙이랑 지금 동시에 신병이 걸린 것 같아요. 동시에 그렇게 보는구나. 외가 쪽 집안 여자들 중에 무당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작은 이모가 신병을 앓다가 결국 무당이 되신 거죠. 근데 왜 셋째한테 은정이 얘기를 하면 안 돼? 이거사. 은정이가 신병 걸린 걸 셋째가 알아봐. 그렇게 되면 은정이가 내린 굿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그럼 어떡해 우리 은정이? 그러니까 은정이 아픈 거 셋째한테 절대 말하지 마. 알았어. 그렇게 며칠 끙끙 앓던 저는 또 갑자기 몸이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그 무렵에 엄마는 저한테 단단히 일렀어요. 작은 이모한테 너 아팠다고 말하면 절대 안 돼. 이상한 게 보인다거나 뭐 그런 소리도 해도 안 되고 알겠지? 아무튼 절대 말하지 마. 근데 얼마 후에 그때가 아마 이제 겨울 방학이었을 거예요. 엄마와 저는 큰 이모가 사는 시골로 놀러 갔거든요. 이모! 아이고 저기 왔어.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아이고 많이 컸다. 고생했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잘했다. 예쁘고 이뻤네. 언니. 나왔어. 은정이도 있었네. 근데 하필 작은 이모가 근처에 기도를 하러 오셨다가 그 큰 이모네 들르신 거예요. 너무 귀여워. 이모한테도 인사해줘야지. 잘 지냈어? 은정이 잘 지냈지? 근데 엄마는 눈에 띄게 막 당혹스러워 하신 거죠. 엄마가 왜 저러시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지만 내색은 하지 않고 작은 이모와 오랜만에 이제 안부를 나눴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었어요. 이제 막 늦잠을 자고 느지막이 일어나서 눈을 딱 뜨는데 은정아. 작은 이모가 빨래를 하나를 안고 방으로 갑자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엄마랑 큰 이모는 옆집에 김장 도와주러 갔고 일어나서 이모 빨래 개는 것 좀 도와줘라. 네. 하고 일어나서 이모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제 자세가 기억이 나는데 방바닥에 앉아서 그냥 밑에 있는 빨래만 보면서 이 일을 했거든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이모의 움직이는 손 그리고 빨래만 보였던 거예요. 우리 지숙이랑 동갑이니까 이제 5학년? 되겠다, 그치? 네. 근데 너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
알고 있나 봐. 그래서 저는 네 라고 대답을 하려던 그때 그 찰나에 엄마가 당부했던 말이 생각이 그치, 났죠. 말하지 말라고. 순간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전 당황을 하고 있었는데 너 아팠었지? 막 헛것도 보이고. 이렇게 작은 이모가 자꾸 묻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모의 얼굴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모인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남자 얼굴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제가 바로 눈을 내리 깔았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제가 남자라는 걸 인식하자마자 목소리까지 남자 목소리로 겹쳐서 들리는 거예요. 야! 너 나 보이지? 보이지? 보여 안 보여? 나 보이지?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그때 마침 밖에서 사람들 소리가 막 웅성웅성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은정이 왜 그래? 왜 그래? 괜찮아? 아무렇지 않은 듯이 저를 보면서 그냥 씩 웃고 있더라고요. 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엄마한테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좀 못 믿는 눈치시더라고요. 얘는 무슨 남자가 왔다고 그래? 근데 그래도 제가 너무 진짜처럼 얘기를 하니까 벌벌 떨면서 밤에 이제 다 잘 때 큰이모에게 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언니. 오늘 낮에 은정이랑 셋째랑 같이 있을 때 갑자기 웬 남자가 와서 자기 안 보이냐면서 막 애를 겁줬다는데. 뭐? 남자? 응. 남자라고? 언니 왜 그래? 야, 셋째가 받은 신 남자 신이잖아. 깜짝 놀란 엄마가 이제 진짜 제가 작은 이모랑 마주치게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때부터 엄마는 직접 제 등하교까지 다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마쳤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안 오신 거예요. 오, 일이 났구나. 교문 앞에서 한참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은정아! 너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크게 다쳤거든? 엄마가요? 우리 병원 가야 돼. 빨리 가자. 얼마를 막 내달렸을까? 어디예요? 따라와. 이모와 도착한 곳이 엄마는요? 방으로 들어가. 어서. 병원이 아니라 어느 집인 거예요. 아이씨, 진짜 나쁘다. 방문을 열자 제사상 같은 게 한 상 차려져 있었고요. 근데 거기다가 상 위에 제가 어릴 때 입던 옷이 놓여 있었어요. 제 이름과 생일이 적힌 종이랑 함께. 엄마는요? 엄마 어딨어요? 저는 너무 이상해서 뒤를 돌아서 작은 이모한테 물었어요. 근데 그때 어서 절해. 조상씨에게 절을 올려야지. 저는 너무 손발이 벌벌 떨려서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절을 하기는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막 버티고 있는데 남자가 이제는 저를 억지로 이렇게 주저앉히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어디 내 눈을 속이려고 들어? 신줄을 타고났으면 신을 받아야지. 조상신에게 절을 올려. 어서! 싫어요! 싫어! 네가 안 하면 지수이가 받아야 한다고.
빨리 못해? 이렇게 남자가 막 세게 나올수록 저는 더 완강하게 저를 안 한다고 버텼어요. 한참 그렇게 그 남자랑 실랑이를 하고 있던 그때 야, 지금 내 딸한테 뭐 하는 짓이야? 소리를 치며 엄마가 방문을 열고 뛰어들어오셨어요. 네, 알고 보니까 그곳은 작은 이모의 신당이었고 신을 받게 하려고 저를 거기로 데려온 거였어요. 그래. 아, 이모가 너무 나쁘다. 뒤쫓아온 이제 엄마 덕분에 겨우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고 그 후로는 아예 작은 이모와는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작은 이모에게 제가 아팠다고 얘기를 했다면 사촌 지숙이 대신에 제가 신을 받고 무당이 됐을까요? 사연을 보내주신 손성희 씨와 지희 씨 자매는 20대 초반 함께 지낼 전셋집을 구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성희 씨 직장 때문에 강남 쪽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하나같이 너무 비싼데 비싸지. 딱 한 곳, 가격이 딱 들어맞는 곳이 있었어요. 그 집은 아담한 마당에 있는 2층짜리 양옥집이었습니다. 요즘 내가 찾고 있는 집인데. 대신 집주인이 세를 놓으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여성 세입자의 전세금은 세입자 형편에 맞게 받겠다. 너무 좋은 사람이다. 다 맞춰주는 거야? 세상에 이런 천사 같은 집주인이 있다고? 요즘 같은데 말이야. 성희 씨는 중개인 분에게 싼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지, 따져봐야지. 그렇지. 이 집은 뭐가 문제냐. 네. 꼬치꼬치 캐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사실 그 집주인이 전직 무당이라서 조금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니 그 여기는 뭐 점집이 아니고 그냥 어린 딸 하나 데리고 사는 뭐 그냥 집이야 집. 아무 문제 없다니까. 중개인분 말씀이 집주인이 예전에 강남에서 소문난 무당이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무속인 일을 관뒀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어린 딸이랑 둘이 사는 일반 가정집일 뿐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하셨죠. 실례합니다. 어서 오세요. 밖에 많이 덥죠? 네, 여기 앉아요. 전직 무당이라는 집주인분이 딸과 함께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30대) 중후반의 젊은 외모에 인상도 너무 좋아 보였죠. 딸아이랑 둘만 살다 보니까 너무 적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전용으로 새로 놨던 건데 두 분이 들어오시면 저희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무속인이라는 얘기를 안 들었으면 그냥 돈 많은 젊은 엄마와 딸로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엄마 옆에 서서 수줍게 웃는 어린 딸의 모습이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그 이러면 또 이제 뭐 마음이 노그러들죠. 그렇죠. 그런데 이사를 마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밤 아르바이트를 간 동생 지희 씨가 자정이 훌쩍 넘어서까지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평소답지 않게 연락도 안 되고 걱정하며 기다리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새벽 2시. 전화가 와서 얼른 받아보니 여보세요? 경찰서였대요. 사고를 당했나? 전화를 끊자마자 정신없이 달려간 성희 씨는 지희야! 지희야! 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너 괜찮아? 목 주변에 칼로 그인 듯한 붉은 상처가 여럿 나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네. 다급히 경찰에게 물어봤더니 동생이 있던 남자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거 남자분이 갑자기 동생을 지나치다가 갑자기 뒤에서 확 끌어안더니 목에다가 칼을 들이댔다고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대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지 마. 그 집에 들어가지 마. 칼을 들이대면서? 갑자기 환청이 들렸대요.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 말을 정확하게 전하라고 목소리가 들렸대요. 전달만 했다. 자기는 모르겠다. 왜 이렇게 된지.
뭐야 이게?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남자의 대답에 경찰은 아무래도 술에 취해서 이런 짓을 저지른 것 같다. 그리고는 불안에 떠는 성희 씨 자매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주인이 찾아왔더라고요. 별건 아니고 사고수 막아주는 부적인데 이거라도 있으면 좀 마음이 놓을까 싶어서 지니고 다녀봐요. 원래 이런 부적 비싸지 않아요? 집주인이 무당이라 이런 것도 받아보는구나 생각하고 넣어둬요. 아, 전직 무당이었으니까. 걱정되니까. 정 마음이 쓰이면 우리 딸 주영이랑 놀아줄 수 있어요? 주영이요? 애가 외동이라서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두 분이 놀아주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성희 씨와 지희 씨는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언니, 나 이거 갖고 놀아도 돼? 언니, 나도 여기서 조용히 책 읽을게. 언니, 나 이거 머리핀 가져도 돼? 주인집 어린 딸 주영이는 성희 씨와 지희 씨 집을 낮이고 밤이고 드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 땐 그렇게 얌전하더니 주영이는 성희 씨 자매의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온 집안을 휘젓고 돌아다니고 놀곤 했죠. 쟤가 그렇지 뭐. 외로웠나 보다. 이렇게 다시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퍽 하고 방 창문에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이게 무슨 소리야? 창문 아래로 새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날아온 거지? 언니, 그 새 죽은 거야? 내가 키우던 새인데 왜 거기 떨어져 있지? 어린 주영이가 주인집 창문에 매달려서는 슬픈 얼굴로 새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희 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주영이와 함께 그 새를 마당 앞들에 묻어주었대요. 주영이는 죽은 새가 그리운지 낮이고 밤이고 마당 앞들에 나가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잠결에 창밖에서 자꾸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며칠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일어나 창밖을 둘러봤는데요. 어둠에 내려앉은 마당 한 구석에 어떤 여자가 땅을 파헤치면서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좀 더 자세히 내려다보는데 성희 씨가 움찔하자 정말 신난 표정으로 방 창문을 열고 싶은 듯 마구 긁어대기 시작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동생 지희 씨가 방으로 뛰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언니! 언니 왜 그래? 저기 마당에 아무도 없는데. 저기! 그 창문에 그 귀신이 문질렀던 그 손자국, 얼굴 자국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랑 보고 아 이거 예산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기괴하다. 이럴 충격을 먹어서일까? 그날 이후 성희 씨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차도가 없어서 회사에서 병가도 내고 쉬는 날이 많아졌대요. 그런 성희 씨를 돌봐준 건 다름 아닌 주인집 아주머니였대요. 내가 죽 좀 만들었는데 한 술이라도 떠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주 끼니도 챙겨주시고 또 부적을 열었어서 현관문부터 방문이란 방문은 다, 그리고 창문 위까지.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귀신이 들어올 틈도 없게 다 막아줄게요. 집주인의 살뜰한 배려 덕분일까? 성희 씨의 건강도 조금씩 차도를 보이던 어느 날, 막 저녁을 먹고 치우는데 언니, 나랑 숨바꼭질 할래? 그래. 그럼 나 숨는다. 어디론가 뛰어가더라고요. 그런 주영이가 귀여웠던 성희 씨는 장단을 맞춰주기로 했어요. 우리 주영이 다 숨었나? 여기 있나? 없네. 우리 주영이 여기 있나? 어딨지? 집안을 다 둘러봐도 보이질 않았어요. 여기도 없네. 우리 주영이 어디 숨었지? 나 잡아봐라. 우리 주영이가 어디 숨었지? 그런데 그 순간 아니 왜 그 요망한 년이 아직 살아있냐고. 왜 그대로냐고. 2층 주인댁 안에서 집주인이 누구랑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 비스듬히 열려있는 현관문 틈 사이로 들여다봤더니 현관인 집주인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 한 켤레와 아까 주영이가 성희 씨네 올 때 신고 온 신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설마 엿들은 거야? 그게 아니라 집주인 아주머니가 평소와는 다르게 정말 매서운 눈으로 성희 씨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 이러세요? 이거 나요. 이거 놓으시라고요. 왜? 뭘 본 거야? 어디까지 들었어? 성희 씨를 내팽개치듯 던진 집주인은 잔뜩 성이 난 표정이었죠. 얼른 사과하려고 일어나려는데 이게 뭐지? 마당 화단을 짚고 있던 성희 씨 손에 무언가가 만져진 거예요. 그 순간 찾았네. 주영이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보니 그거 다 언니 거야. 그 말에 손에 잡힌 것들을 꺼내본 성희 씨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주영이와 함께 묻었던 새 사체와 성희 씨 자매의 사진, 머리핀, 그리고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있었거든요. 이거 몰래 묻었나 보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황당한 건 성희 씨보다 더 충격을 먹은 듯한 얼굴로 딸아이를 노려보는 집주인의 태도였어요. 언니, 그거 엄마가 시켰어요. 그거 다 숨기라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때 마침 집에 돌아온 동생 지희 씨가 마당에 넘어져 있는 성희 씨를 보고는 크게 화를 내며 집주인을 막아 세웠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를 해서 보니까 그 아이가 이제 저희랑 놀면서 이제 몰래 하나씩 이거 가져도 돼? 뭐 이렇게 했잖아. 마당 둘레를 기준으로 저희 집 물건들이 다 묻혀 있더라고요. 사진, 제 소지품 뭐 이런 것들. 야, 이제 이유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 집주인이 과거 잘못된 저주 행위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 무서워 대신 성희 씨 자매를 제물로 삼아 죄를 올리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액바지 같은 거.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난 성희 씨 자매가 가장 소름 끼친다고 생각한 사람은 주인이 아닌 어린 딸 주영이었다는데요.
집주인이 잡혀가셨고, 근데 이제 저는 그 광경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경찰에 잡혀가는데 나와서 울거나 왜 우리 엄마 이렇게 데려가냐고 할 난리 나지. 텐데 그 2층 난간 그 베란다 창문에서 그 아이가 이렇게 그 창가에 얼굴을 이렇게 대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씩하고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제 차갑게 웃는 모습. 내 소정의 목표로 완수했구나. 그때서야 이제 신딸인가 보다. 그럼 이해가 된다. 그래. 집주인의 어린 딸 주영이는 엄마가 잡혀가던 날 왜 그토록 해맑게 웃었던 걸까? 어린 주영이가 소름 끼치게 웃는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찾았네.